최근 한 몇 달 사이에 나타난 우리 또 시장 흐름 중에 하나가 네. 비트코인보다 몇몇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네. 특히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스페이스X가 장악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스페이스X가 달아올랐을 때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뭐가 가장 수혜를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이퍼 리퀴드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어제 네. 저희가 또 안 그래도 1, 2부에 하이퍼 리퀴드 얘기 맞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네. 제가 또 약간 발을 담그고 있는 발톱 정도 들어가 있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이퍼 리퀴드가 또 연일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에 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제 또 의미 있었던 거는 역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이퍼 리퀴드가 장중 한때 77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경신한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 네. 얼마나 뜨겁냐라고 봤더니 스페이스X가 장중 어제 220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제치고 시총 4위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와. 물론 이제 대단하네요. 장 막판에 좀 주저앉으면서 200달러 선까지 주저앉으면서 뭐 시총 5위 선으로 주저앉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총 톱5 안에 들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어제 스페이스X가 올랐던 이유는 장중에 이 커서라는 이 AI 또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또 우리 바이브 코딩이 한때 또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코딩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플랫폼이 또 커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스페이스X가 여기를 주식 전환 조건으로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뜨면서 220달러까지 주가가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또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스페이스X 이 전통 주식시장의 거래량뿐만 아니라 하이퍼리퀴드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되기 전에 무기한 선물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니 상장 전에 일평균 SPCX, 그러니까 스페이스X 하이퍼리퀴드에 상장된 SPCX 무기한 선물이죠. 이게 스페이스X 나스닥에 상장되기 전에는 일평균 2,600만 달러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상장되고 나서 보니까 24시간 거래량이 14억 달러 정도로 급증을 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5,285%나 폭등을 했다. 네. 이렇게 또 수치적으로 정량화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이프가 왜 올랐냐라고 보면은 뭐 거래량 자체가 정량적인 지표이기도 하지만 거래량 증가 자체가 정량적인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 하이퍼 리퀴드 플랫폼에 거래 수수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97% 정도가 이 하이퍼 리퀴드의 자체 코인으로 소각이 되는 구조거든요. 네. 네. 수익 자체가 97%가 소각이 되는 구조라서 하이프가 또 굉장히 오르고 있다. 어제 하루에만 12% 정도가 올랐다. 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부터 이 뭐 미국이랑 이란이랑 갈등이 심해지면서 원유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잖아요. 네. 원유 가격도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 원유 거래량은 좀 떨어지고 스페이스X 같은 주식 관련한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또 하이퍼리퀴드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또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 이후에도 사실 다양한 또 IPO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퍼리퀴드가 나쁘지 않겠네요. 네, 또 그런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장 전에 무기한 선물 형태로 또 하이퍼리퀴드가 출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 메가 IPO가 거론될 때마다 또 하이퍼리퀴드 거래량이 또 급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는 전문가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네. 시장이 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저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기하고 줄 서는 이제 또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네, 하이퍼리퀴드의 움직임을 저희가 계속 좀 한번 추적 관찰해보고요.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 보통은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여주는데 하이퍼리퀴드 차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좀 어땠나요? 앞서서 이제 하이퍼리퀴드를 일부러 먼저 보여드렸던 거는 그만큼 하이퍼리퀴드의 임팩트가 강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뒤로 뺀 이유는 비트코인의 임팩트는 그만큼 약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룬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 초에 이 미국하고 이란이 MOU 합의한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6만 달러 선에서 6만 6천 달러 선까지 급등을 했었죠. 한 10% 정도 오른 건데 어제는 좀 주춤했습니다. 이게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크고 하다 보니까 거시경제하고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춤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럼 왜 거시경제하고 봤을 때 주춤했냐라고 보면은 어제 스페이스X도 오르긴 했지만 장 막판에 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스페이스X가 오른 만큼 어디가 하락을 했냐라고 보니까 기존 우리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또 조정을 받았다. 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들이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좀 주춤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전문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스페이스X 같은 메가 IPO로 향후에 이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주목을 했던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다른 위험 자산들이 유동성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메가 IPO가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고 기존 주식들은 하락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또 비트코인이 주춤을 한 거다. 그런 또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어디로 갈까 했던 게 결국엔 다 스페이스X 간 게 맞네요. 저희가 네. 이제 점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애매하게 계속 횡보를 하는 바람에 뭐 도대체 어디로 갈까 궁금했는데 네, 예측이 이게 맞았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커서와의 합병은 이미 준비돼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네. 이게 시간별로 어떻게 해서 재료를 공급하고 주가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유통량에 대한 계획, 뭐 이런 부분들 다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지금 3일째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이 두 번의 IPO가 이제 또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 지금 주관사를 한 곳들이 이번에 우리가 이 스페이스X 주식을 니네한테 줬는데 니네가 네. 이거를 빨리 팔면 다음에 재미없어 안 준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 스페이스X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쉽게 팔 수도 없는 약간 그런 상황.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적자 기업이다. 네. 네. 그리고 또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 지금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네. 약간 이해가 그렇죠. 안 가긴 합니다.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한 번의 조정은 분명히 무조건 네. 오는데 이번에 안 올 수 이제 없다. 네. 저도 사실 그 지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때 들어가고 싶어서. 네. 네, 한 2, 3개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를까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나스닥의 지수 편입이 된 다음부터 얘가 하락을 하느냐, 그 전에 조정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수 편입이 된 다음에 하락을 하면 나스닥을 붙잡고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또 심각한 예, 문제가 또 그러면 이제 이어지겠네요. 위험자산군 전반에 굉장히 센티멘트가 약해지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편입되기 전에 얘 혼자서 내려가면 지수에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뭐가 될 거냐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사.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스페이스X의 주요 급선무 중에 하나가 반도체 확보해야 된다 이건데, 그래서 또 전문가 일각에서는 반도체 아직 더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스페이스X가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반도체 관련 기업 지분 투자나 이런 시설 투자 이렇게 계속 할 거다 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뭐 기존 장세가 한 번에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어제 기준으로 이제 월요일 데이터인데요. 네. 월요일 데이터가 화요일에 나온 건데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6,500만 달러 정도가 순유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 금요일에 순유입이 돼서 이제 좀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시 좀 순유출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상승세가 6만 6천 달러 선에서 잠깐 꺾이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반응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많이 안 떨어졌잖아. 6만 5천 달러 선에서 버티고 그쵸. 있잖아. 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도 한번 봐야 될 텐데, 일단 미국하고 이란 쪽에서 계속 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은 뭐였냐면요,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 미국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보도처럼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MOU 이후에 이란산 석유가 자유롭게 또 판매될 수 있다
라는 또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이 WTI 유가 같은 주요 원유 유가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0달러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80달러 선까지 꺾이면서 70달러 선으로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오전 3시죠. 이때 FOMC 회의가 종료가 되고 케빈 워시 의장이 또 이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정도로 이제 유가가 꺾이면은 이 얘기는 뭐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케빈 워시 의장도 통화 정책 완화에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라는 또 시장 기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근데 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안갯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했거든요. 네. 처음에 휴전이 되면 일단 유가가 내려가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편집자님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지금 금요일에 우리 그 서명식 하잖아요. 공식 서명식 네. 하자마자 우리가 석유 수입할 수 있게 수출할 수 있게 우리가 풀어줄게 제재. 그러면 네. 이란산 석유가 풀리니까 이건 없던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또 유가가 내려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그 금리 인상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네. 가격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요 기대를 가졌는데 네. 지금 첫날에 사실 그 패드워치 보면 원래 올해 12월이 첫 번째 금리 인상 예상이었는데요. 이 휴전 MOU 얘기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게 내년 3월로 3개월 정도가 밀렸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자로 다시 이게 12월로 땡겨졌어요. 왜 자꾸 이렇게 옮겨졌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기대감 옅어지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MOU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시장의 센티멘트는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령 뭐 어제도 나스닥 3% 떨어졌는데 유가도 한 3%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유가 떨어졌는데 나스닥 왜 떨어진 거야?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음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손발이 어지러워지는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에 국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좀 좀채로 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뭐 저희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려 보면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물가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닐 수도 물가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MOU 타결 때문에. 네. 근데 여러 가지 단서상 그리고 뭐 지금 이란에서 계속 그 헤즈볼라에서 또 어제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후퇴하지 않으면 이란에서 핵합의 안 하겠다라고 했다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 쪽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생각에서는 예. 그럴싸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제 나스닥이 요 내용이 나온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OU 그렇군요. 타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다.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뉴스도 봐야 되지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압력이 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케빈 씨가 내일 새벽에 이제 등판하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얘기를 할 것으로 대략 예상이 되고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강경하게는 말 안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워낙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 보니까 그것도 연준 위원들도 매파적 발언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올릴 때가 됐다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장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중립적인 발언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요.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안개 속에 빠질 수 있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네. 어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1%로 올렸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당장 반응은 시장이 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0.25%포인트 인상한 거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0.25%포인트 이번에 올린 거는 뭐 걱정이 안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인상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반년마다 0.25%포인트씩 올려서 1.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전문가 일각에서는 2%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2024년도에 공포를 한번 경험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 공포라든가 이런 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도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사실 1.5%면 2번 올리는 거고 2%면 이제 앞으로 4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이 일본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한 수십 년, 10년 가까이가 제로 금리에서 유지가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급격한 어떤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어나인딩 되면서 세계 자산시장 가격을 내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상이. 이거는 지금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일본은행 어제 BOJ 금리 발표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났거든요. 네. 근데 났는데 사실 이제 이 0.25%포인트 올린다는 게 예상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뭐랄까요, 약을 좀 쳤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국채 매입을 이제 줄이고 있었는데 그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이제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매파지만 금리를 올렸지만 전체적인 그 관리 기조는 약간 비둘기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어제는 BOJ 금리 발표하고 직후에는 비트코인 가격도 좀 오르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무라나 뭐 이런 이제 하우스들 뷰가 나올 텐데 뭐 2%까지 올린다 이러면은 상당히 그것도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러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 부분인 것 같고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코인 쪽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어제 코인베이스에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 굉장히 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네. 코인베이스가 원래 그 슈퍼 앱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 앱 안에서 모든 거래를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좀 가시화된 업데이트를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해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AI 관련해서는 AI 어드바이저라는 거 도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용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AI가 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오, 네. 플랫폼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 며칠 전에 시스템 업데이트 발표하기 며칠 전에 AI 에이전트를 또 하나 따로 냈어요.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용 AI 네, 코인베이스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따로 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픈클로의 코인베이스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용자가 이 코인베이스 AI 에이전트에 권한을 넘기면은 이 AI 에이전트가 이용자 대신 거래를 24시간 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를 또 내놨어요. 여기에 더해서 며칠 만에 이제 AI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를 내놔서 이 AI 서비스 강화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로벌 유동성을 통합하겠다. 지금 네. 무기한 선물 같은 경우에 원래 옛날에 기존에 코인베이스가 하던 게 글로벌 이용자들 대상으로 무기한 선물 서비스를 해왔거든요. 수년째 해왔는데, 얼마 전까지 미국 이용자들 대상으로는 무기한 선물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CFTC가 얼마 전에 그걸 허용하는 규칙 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용자들 대상으로도 무기한 선물을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분리가 되겠죠. 이제 적극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한 건데, 유동성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 서비스 통폐합해서 파생 상품을 글로벌 이용자든 미국 이용자든 한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 플랫폼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코인베이스가 작년에 데리빗이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 기반 최대 옵션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옵션도 최대 거래소긴 하지만 무기한 선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코인베이스가 이 데리빗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데리빗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을 통폐합하겠다라는 또 비전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바이낸스나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무기한 선물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코인베이스가 이 글로벌이랑 미국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이 무기한 선물 전략을 하면은 또 이제 무기한 선물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또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코인베이스 카드의 거래 상품 확대 진짜 다양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긴 하네요. 네.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실 이 바이낸스도 바이낸스 카드를 낸 적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굉장히 소수의 사용자들만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용처가 뻔하거든요. 탈세에 사용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뭐냐면 이 코인베이스 카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용카드 안에다가 보통은 직불카드처럼 암호화폐를 예치를 하고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네네. 식으로 사용을 하고 해외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급여를 달러화로 받는 게 아니라 USD로 받는 게 아니라 USDT나 USDC로 받는 게 지금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대중화돼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여를 이걸로 받아서 그걸 카드를 써버리면 수입이 안 잡히니까 그만큼 세금이 빠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탈세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코인베이스에서도 네. 한국 분들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약간의 동경이 있어서 거래소에 가입을 엄청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연초에 한번 왕창 풀어줬어요. 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인베이스에 굉장히 많이 가입이 돼 있고, 근데 물론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비싸요. 현물 네. 수수료가. 음. 근데 이제 아마 지금 글로벌 유동성 통합을 하고 파생상품 쪽으로 집중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파생상품 쪽에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제시를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바이낸스에서 쓰던 분들이 코인베이스로 옮겨가서 쓰게 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카드도 같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 카드 더군다나 이제 비자 카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빅 업데이트다, 네. 영향을 많이 주는 업계에 그런 내용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카드도 조심해서 써야겠네요.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카드를 뭐 근데 조심해서 쓸 건 없고, 뭐 쓰는 사람이 잘못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약간 탈세하는 그런 이제 뭐 결과가 가능성이 되지만. 있지만, 네. 예. 그거 뭐 네, 탈세를 그렇게 맘먹고 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어쨌든 이제 긍정적이시네요. 저는 이제 예.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각국에서 대응을 해야죠. 정책적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쓰게 하든지 이런 방식을 써야죠.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결국에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라는 거는 네. 미국에 있는 유동성을 통합하겠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 잘 살고 있었던 유동성 뺏어오겠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정확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주식까지 또 하겠다고 좀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어서 이번 그렇죠. 시스템 업데이트에, 그것도 재밌는 거는 일반 주식도 같이 하겠다. 아, 일반 주식까지요? 토큰화 주식이랑 일반 주식이랑 투 트랙으로 해서 그렇죠. 라이센스가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네, 그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주식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해서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이용자 역내 대상으로 하고, 토큰화 주식은 역외 글로벌 이용자 대상으로 출시하겠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서 또 코인베이스가 슈퍼앱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야 될 네. 문제인 게요. 진짜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쓰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분들이 어디 걸 썼냐면 홍콩의 레버리지 ETF가 있었습니다. 아, 그전에는 홍콩에서 다 거래를 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리스크 나 감당할 수 있어. 네. 하지만 나는 업사이드를 더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예. 고위험을 이제 감수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베이스에서 뭐 2배, 3배 ETF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럼 네. 이제 글로 또 가서 사람들이 쓰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유동성이 어디로 옮겨갈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유동성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살 분이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잖아요. 하이닉스 가격이, 그러니까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매도에 버티는 방어력이.
그쵸.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 이제 변동성 더 커지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길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또 네,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준비해 네. 오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미국 비트코인 유통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전체 유통량,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 미국 정부가 32만 9,693개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 미국 상장된 기업들이 한 105만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오. 또 비트코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 있잖아요. 여기가 또 이제 1대1로 현물 보관을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125만 개 정도 보유를 해서 전체 다 합쳤더니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최소 14%를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공유를 드립니다. 네. 와, 맞네요. 14%면. 2위는 어딘가요? 미국 그 다음. 유통은 안 되지만 아마 중국일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가지고 있는 보유량 가지고 자체는. 있는 거는 중국이 상당히 많이 갖고 그렇군요. 있고. 네, 중국도 또 DAT 기업들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중국 기반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다음은 중국이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월드컵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월드컵 하면 뭐 축구지만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걸 떠올리죠. 예. 어떤 걸 떠올리나요? 도박, 배팅.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최적화된 플랫폼 폴리마켓. 실제로 이제 미국 앱스토어에서 지금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 좀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에 이제 어떤 좀 접근하고 싶어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갖고 오신 자료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앱스토어에서 순위가 폴리마켓이 117위에서 6위로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이 기반에 역시 월드컵이 있는데 그런 만큼 또 한국에서도 우리도 폴리마켓에서 월드컵 베팅하고 싶은데 이런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거기에 앞서서 하나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최근에 그 스페인하고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 스페인이 경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스페인이 이길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 스페인이 이길 것이다 걸었는데 또 글로벌 이용자 중에 실제로 자신의 대부분의 금액을 스페인이 이길 것이다 베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달러어치를 베팅을 했는데 네, 개인이요? 네. 어머나. 그래서 100만 달러 걸었는데 스페인이 무승부를 해가지고 이기지 못했죠. 예. 이제 여기 보신 대로 100만 달러 다 잃었다. 오 마이 갓. 네. 네. 이분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팀에 고액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이 거래 기록을 보면요. 네. 여기도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이 뭐 2025년 10월 몇 일에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날 경기한 거 보면은 최약체 팀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최강팀이거든요. 독일 축구팀에서. 네. 네. 그래서 여기 이길 것이다 해서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이거 한 방에 지금 한 방에. 다 잃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 폴리마켓. 네. 그래서 이게 또 예측 시장에 맞게 또 뭐 잘 해야 되는데 전략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또 하는 분들이 또 많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국 투자자분들도 아무래도 월드컵 관련한 뭐 베팅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폴리마켓 같은 거 우리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건데 그쵸. 예.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법이 이렇게 나온 건 없지만 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폴리마켓이 사행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강원경찰청에서 그 우리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네. 네, 지방선거인데 어느 후보가 당선될 거냐 이게 폴리마켓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서울시장부터 뭐 예.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네, 많았는데 이거 베팅한 사람들 조사를 해가지고 강원경찰청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오. 네, 조사를 이제 예. 시작을 했다. 이게 도박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기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네요. 예. 여러분 이게 제가 참고 참아 얘기해드리면 네. 폴리마켓은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다 저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지만 저 이제 어쨌든 도박에 대한 그 이제 범죄 혐의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아마 한국 경찰에서 요청하면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네, 생각이 조심하시고. 있으시더라도 꼭 참으시고 예, 응원을 하는 위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도 알차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희 편집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